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참, 꺼질 듯 안 꺼지고 꺼질 듯 계속 불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어서 아우, 전문위원님은 좀 요즘에 어떠세요, 마음이? 뭐 저도 사실은 뭐 복잡하고 무거운 생각이고요. 네. 사실은 뭐 또 저도 여기 나와서 사실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사실 그 전제 조건 자체는 이제 이러한 뭐 우리가 SVB 사태와 같은 이제 신용 이벤트 자체가 이제 좀 없지 않겠느냐라는 네네. 좀 이제 어떤 좀 과도한 낙관론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어떠한 거에 이제 기반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좀 뭐 뜻하지 않게 사실은 이러한 사태가 터지면서 조금은 이제 시장의 불안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고 네. 다른 곳도 그렇고 정말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공중파까지도 뭐 다 다루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실리콘밸리 은행 지점에 실제로 기자가 나가서 뭐 한 40명 정도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뱅크런이라고 표현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제 인출을 위해서 아니면 송금을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도 또 보도하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짚긴 했는데 예. 박상현 전문위원의 의견은 저희가 듣지를 않아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하셔서 네네. 사실은 뭐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얘기를 좀 드릴 거는 사실 뭐 없을 거긴 한데요. 네네. 그래도 뭐 SVB 사실 오늘 제가 오늘 뭐 그 업체에 사실은 PT를 갔는데 저도 네. 뜻밖의 거기서 SVB를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실제 네. 이러한 은행들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는 뭐 자그마한 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제가 갔던 업체는 상당히 이제 큰 회사인데 네네. 뭐 거기도 이렇게 거래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그래도 사이즈가 있고 신용도가 있었던 회사다라고 사실은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럼 부분. 그분들은 뭘 하셔요? 그분들도 지금 돈을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정부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는 좀 있어도 될 것 같아요라고 하셨어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어... 지금 동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일단 뭐 보장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네네. 사실 뭐 이렇게 사이즈가 또 크지는 않아서 뭐 거래는 했지만 뭐 네네. 지금 예치된 자금은 크지는 않아서 그 문제는 뭐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SVB 사태를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조금 이제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적은 은행 우리가 뭐 지역 은행 뭐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 사이즈는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최근에 뭐 앞서도 뭐 채권 금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채권 금리 자체가 이렇게 뭐 며칠 사이에 2년물이 뭐 100bp씩 떨어지고 하는 것들 네네. 자체는 사실은 이전에도 보면은 상당히 위기가 왔을 때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차트를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위쪽이 이제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루 이렇게 일간 변동을 지어서 상당히 이제 요동치는 부분들인데 저기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면 이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네. 사실은 이렇게 거의 뭐 7, 80%뭐 100bp씩 이렇게 떨어졌던 사례를 보게 되면 뭐 브렉 먼데이라든지 9.11 테러라든지 리만 사태라든지 요번에 이제 SVB 사태가 네.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어떤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이게 뭐 단순하게 넘겨갈 사항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조금 그러한 의미를 좀 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 점선 밑으로 내려온 게 국채 변동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했던 국제 변동성이 게 보면 이제 네. 브렉 먼데이 같은 경우는 거의 100bp가 떨어졌죠. 또 이제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한 65bp. 65bp. 예, 그리고 리만 터졌을 때는 한 그 당일날 보면 한 51bp 이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요번 같은 경우는 한 89bp, 뭐 100bp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저렇게 2년물 국채 금리가 요동을 칠 때 보면 상당히 네네. 이제 큰 어떤 크레딧 이벤트다라고 사실은 저희가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이제 하나 느낀 감정을 좀 하나 말씀을 좀 네네. 드리면 사실은 좀 뭐 이번에 그 이 크레딧 이벤트 자체가 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뭐 이게 뭐 진정이 되고 여부를 떠나서 네네.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요약을 좀 해봤는데 그것도 네. 뭐 화면에 제가 좀 준비한 걸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게 소위 이제 요번 SVB 사태 자체는 이제
뭐 잘 아시는 이제 실리콘밸리와 네네. 관련된 어떤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리만 사태는 아시겠지만 서프라임 모기지 그쵸. 대출로 네. 사실은 그때 붐이 있었고 네네. 그것이 이제 꺼지면서 사실은 문제가 생겼던 사태고 요번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 다들 이제 얘기했던 게 기술 붐, 뭐 네네. 기술 혁신 붐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좀 관련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이번에 문제가 계속 만약 불거진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불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뱅크런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번에 뭐 같은 쉽게 경우 말하면 기술 혁신 사이클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기술 발전이 약간 발목 잡힐 수 있다. 뭐 이런 걸까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개념보다는 네네. 만약 또 다른 어떤 리스크가 터진다라고 네네. 하면 계속해서 아마 이러한 기술 혁신과 관련된 쪽에서의 문제들이 어디서 있을 수- 터질지를 보면 네네. 대충 그러한 쪽에서 계속 문제들이 좀 제기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뭐 다른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SVB와 관련돼서 네. 좀 하나 좀 뭐 이 그룹의 조금 특수성을 좀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밑에 쪽을 보시게 되면 네. 이 SV그룹과 상업은행의 그 대출 포트폴리오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을 통해서 이 돈을 벌죠. 네네. 그래서 뭐 기업 여신이라든지 부동산 담보 대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대출표인데 SVB 같은 경우에 보면은 돈을 버는 데가 뭐냐면 VC에 투자한다든지 네. 또는 이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은행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른 부분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요번에 SVB 사태가 터진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건 뭐 갖고 있던 이제 자금을 국채에 투자했다가 거기서 이제 손실이 난 부분도 네네.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요번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그 벤처 기업이라든지 또 스타트업 기업들 잡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맡겨놓 어떤 돈들 자체를 은행에서 이제 빼는 과정 그렇죠. 속에서 이제 미스매칭이 발생한 네네. 거죠. 이제 그걸 돈을 줘야 되는데 네. 돈은 없으니까 갚다 이제 그쵸. 손실면서 네. 이러한 것들이 하나 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서 확정한 다소는 적, 조금 네. 좀 특이했던 경우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그 뱅크런 사태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요번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일어났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SVV도 한 2영업일 기준으로 좀 파산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뭐 뉴스를 보시면 알지만 왜 그럼 뱅크런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졌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이것도 사실 기술 혁신과 좀 맞물린 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돈을 빼려면 꼭 은행에 갔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돈을 빼기가 상당히 네, 유용해졌다라 그렇죠. 쉽게 돈을 인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SNS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의 이러한 전달도 빨라지고 해서 네. 과거와는 다르게 이 뱅크런 사태가 일파만파로 터진 것도 사실은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뭐 경제 체질 변화랄까요, 어떤 사회의 변화랄까요, 네. 이러한 것도 상당히 조금 맞물렸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흐름 자체가 우리가 이러한 뭐 금융 시스템 자체가 사회의 어떤 시스템 변화를 잘 어떻게 보면 좀 뒤쳐져서 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조금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부각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 요번 같은 경우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네. 특히 이제 오늘도 이제 보름보고 기사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어떤 체면이랄까 레거시가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이제 네.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물가가 일시적이다라는 부분에 한번 틀렸죠. 그랬죠. 그다음 요번 같은 경우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되는 그것도 약간 네. 좀 놀랐고 또한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사실은 뭐 별 리스크 뭐 크레딧 리스크가 없을 것처럼 얘기를 맞아요. 했지만 사실은 금리를 올리면서 금융기관이 미국 국채 제일 세상에서 안전한 국채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한 손실을 봤다라는 건 사실은 그 연준의 사실은 실수로 볼 수도 있는 부분들로 그렇죠.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요번에 사실 그러한 거라서 좀 연준의 위상이랄까요?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훼손받았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연준의 위상이 훼손되면 예.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시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죠.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믿지를 않겠죠. 그럼 불확실성은 계속 계속돼서 그러니까 뭔가 연준이 내놓는다 해도 저게 뭐 맞는 소리야?
앞으로 저게 뭐 금리를 중단하는데 진짜 중단할 거 아니면 금리를 올리는 네네. 중단 뭐 이러한 어떤 불시즌이 생긴다라고 하면 시장의 안정을 찾기는 사실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머징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하냐는 부분 많은 원인도 있긴 하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사실은 떨어진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네.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연준의 중요성, 특히 이제 세계의 중앙은행이라는 이제 연준이 근 2년 동안 3차례 정도의 실수를 사실은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물론 실수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실수 자체가 너무 반복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 경제도 사실 안 좋은 거, 글로벌 금융시장도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미국의 문제만이 될 거냐. 네. 오히려 미국은 이게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크레딧 스위스 문제 자체가 이제 네. 사실은 좀 불거지죠. 뭐 관련해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크레딧 스위스 CDS 자체가 지금 사상 최고치로 갔고 주가는 제가 오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스위스 프랑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한 20% 떨어지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이게 거의 망한 듯한 모습인데 사실 이 크레딧 스위스 CS 문제 자체는 사실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사실 아니고 이제 네네. 작년부터 이제 조금 이제 거래 기관의 기관이 손실을 보면서 그거를 다 CS가 이제 떠안았다라는 부분이 떠안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은행을 이탈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문제가 사실은 됐었는데 뭐 사우디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조금 투자를 한다라면서 좀 이제 진정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뭐 사우디에서 뭐 추가적으로 추가로는 안 해줄 거야. 네. 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소위 여기서 뱅크런이 나오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사실은 있어서 지금의 어떠한 뭐 불은 미국이 지펴놨는데 네네. 그 불씨라든지 그 여파는 사실은 좀 유럽의 불똥으로 이제 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위원님 예. 지금 앞서 보여주셨던 화면에서 예. 그 신용 위기가 잠재해 있다면서 앞에다가 회색 콧불소인 신용 위기라고 하셨거든요. 예. 회색 콧불소가 회색 코뿔소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늘 인지했던 것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브렉스완 하면 이제 인지하지 못했다 갑자기 터진 거고. 그렇죠. 이제 회색 코뿔소 위기라는 거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 이어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네네네. 뭐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항상 잠재 있어 저거 언제 터질 거야라고 항상 인식을 했는데 네. 뭐 당장은 아니겠지라는 어떤 한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회색 코뿔소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미국의 어떤 신용 스프레드란 뭐 지금 위기라든지 네네. 뭐 기술과 관련된 부분 또 지금 말씀드린 크레딧 스위스 문제도 다 알고 있었죠. 사실 크레딧 스위스 자체가 그렇죠.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는데 갑자기 오늘 뭐 네. 또 다른 뭐 사우디 투자 안 한다는 게 네네. 그런 대형 악재는 아닌데 워낙 지금 미국의 신용상 그 분야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절로 튀는 게 아닌가라는 네네.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컸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신용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계속 취약한 부분을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을 진정시킬 수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 유럽이 진정시킬 수 있냐? 이제 하나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요? 스위스는 유로 국가가 아니고 체제가 그쵸, 아니기 그쵸, 때문에 그쵸. ECB에서 관할 밖의 문제인 어. 부분들이어서 이제 과거 우리가 이 뭐 유럽 재정 위기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ECB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실은 이제 안정을 시켰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 크레딧 스위스 문제는 그렇게 보면은 ECB가 개입을 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러네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스위스 정부 자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네.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결국 안정을 시키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스위스 정부가 나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위스 중앙은행에 나서든지 네네. 간에 최악의 경우는 구제금융을 투입을 해서라든지 이것을 결국 진정시키는 거 이외에 지금 딱히 뚜렷한 방안은 뭐 누가 사간다라고 하면 네네. 다행일 텐데 지금 당장 뭐 누구는 사가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다라고 보면 일단 구제금융 같은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 이 스위스 중앙은행이라든지 스위스 중앙 정부 차원에서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건 스위스가 외환보유가 많습니다. 전 세계 네. 3위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거든요. 거의 네네. 1조 달러, 9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좀 갖고 있는 국가라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정부의 어떤 그러한 여력이라고 할 거야. 방어 능력 자체는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거로 좀 봐서
글쎄요, 뭐 지금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좀 그러한 부분이 좀 뭐 그래도 좀 위안을 좀 찾는다면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통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저희가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네. 크레딧 스위스와 같은 금융기관이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구제금융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부 세금 국민의 세금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그냥 돈을 넣어주는 형태는 네, 아닐 거고. 정부가 이제 의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승인을 네네. 받아서 결국 은행에 이제 구제금융을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약에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지분을 대신 사주는 것처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사우디 그 은행이 지분 증자를 했던 것처럼 정부가 지분을 증자를 해주는 그런 방식. 그런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그래야 그런 뭐 방식. 상당히 좀 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안 망할 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안 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지금이 다르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그때도 사실은 공적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네네. 아시겠지만 들어갔는데 그 공적 자금이 투여 자체가 상당히 지연됐었거든요. 늦게 했었거든요. 또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예금자 보호법을 얘기를 하지만 네.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건 아니다. 구제금이 투입된 건 아니라는 이제 단서를 가는 거는 그쵸. 국민의 혈세 자체가 안 들어간다라는 걸 세금 안 안 넣어드릴게. 넣는다는 건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대응 자체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을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질 때 서프라임의 어떤 모기지 대출 업체 이런 것들을 막 처음에 이제 파산했을 때 연준이나 정부가 별 문제 아니야. 네네. 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일파만파 계속해서 커졌던, 그래서 리만도 쓰러지고 베어스턴도 쓰러지고 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연준이나 뭐 그런 예금자 보호법도 하고 사실 연준의 요번 그 유동성 조치는 상당히 좀 저는 그 뭐랄까 좀 강한 조치가 아닌가라는 네네. 좀 생각을 하고 뭐 얘기를 하셨겠지만 지금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채권의 손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유동성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것을 시장에 매각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결국 은행이 손실을 떠안아야 되는데 이번 연준이 한 조치 자체는 그러한 국채를 연준에 갖다 맡기면 네. 그냥 돈을 주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담보 맡기면 돈 빌려줄게. 예, 네네. 그것도 이제 시장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액면가로. 이제 액면가로 받아준다는 거니까 은행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국채를 내다 팔 필요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좀 안도감을 분명히 좀 준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뭔가 은행이라든지 그러한 금융기관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을 때는 네네. 확실하게 뭔가 담보되는 것들이 좀 조치들이 필요할 것 네네. 같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CS 문제 자체도 결국 이제 스위스 정부나 중앙은행이 나서서 사실은 이 문제를 봉합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파는 어떻게 커질 것 같으세요? 만약에 좀 시간이 지연된다.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의 사건이 좀 시간이 지연된다. 스위스에서 정부가 제대로 좀 발빠르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처럼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여파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유럽권 금융기관으로 사실은 전이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그다음에 어느 은행이 약한 네네. 거야, 약한 은행이 어디야? 약한 뭐. 고리를 계속 사람들이 계속 찾겠죠.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도 미국도 지금 뭐 우리가 그 뱅크런 사태가 뭐 진정이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얘기되는 것들이 뭐 대형 은행으로는 자금이 다 쏠려간다라는 이제 네네. 얘기들 계속 들리는 상황도 유럽도 마찬가지죠. 뭐 계속해서 고객들 자체가 자기가 지금 거래하는 은행 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면 거래처 자체를 상당히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네. 뱅크런이 계속해서 발생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탈리아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독일의 뭐 어떤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네. 사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또 이제 금융 위기 비슷한 흐름으로 좀 갈 수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 예전에 공부할 때 그러면 그 시스템 리스크는 왜 발생하냐라고 보면 첫 번째 누군가 대출을 못 갚았을 때. 네. 두 번째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저는 딱 그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좀 잡고 살았었는데 일단 물론 지금 돈을 못 갚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채권이라고 국채라는 그 튼튼한 게 있으니까. 근데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과연 상황이 어디까지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좀 풀려가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유럽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앞으로 남은 변수들은 뭘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금리와 관련된 신뢰성 자체를 시장에 확실하게 줘야. 또 한 가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책임질 거야라는 신뢰의 목소리를 사실 시장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 네네.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요번 이제 FOMC 회의에서 사실은 뭐 25p 금리 인상 뭐 이러한 것들이 거의 이제 뭐 다 시장이 이제 하는 건데 25p 인상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인상을 한다고 났을 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또 기자회견에 나서겠죠. 나서면서 과연 무슨 메시지를 전달해 줄 건지 단순히 물가 얘기만 또 한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실망을 하면서 그렇죠. 뭔가 큰 요동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보다는 어떤 금융시장의 안정 이러한 것들의 균형을 맞춰가겠다. 네. 그러니까 물가와 금융 안정에 대한 균형을 맞춰가는데 우리의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럴 경우에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뭐 중단을 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내비치고 뭐 이러한 조금 확실한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네. 이번 SVB 사태 자체가 조금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유럽을 여쭤보게 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은행이라고 치지만 이 여파 때문에 지금 유럽의 다른 은행들도 네.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미국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잡는다 쳐요.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이게 미국은 잡혀서 미국의 그러니까 지역 은행들은 뭐 나쁘지 않게 됐어요. 뭐 정상 영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유럽도 그러면 덩달아서 얘네도 괜찮으니까 우리도 좀 괜찮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은 미국대로 잡혔는데 유럽은 여전히 불안해 이런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사실은 반반 정도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CS의 고리가 취약한 고리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저 CS 영업 자체가 결국 그 영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들어와야 되는 예금이 네, 들어와야 되는 네. 부분인데 누구도 사실은 CS가 더 예금을 안 맡기려고 하겠죠. 네네. 오히려 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위기 자체는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고객들이 이제 큰 은행으로 유럽의 큰 은행으로만 찾아간다. 뭐라고 네. 하면 당연히 작은 은행에서 또 뱅크런 사태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사실은 뭐 우리가 미국의 국채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뭐 유럽도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한 상황들이기 네네. 때문에 똑같은 지금 상황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 국채 손실이 분명히 어디선가 났을 거고 더구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아주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로 상당히 피해 본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손실도 분명히 본 기업들이 네. 있다라고 하면 자칫 이 뱅크런 사태가 이제 우리가 이런 흑자도산 이러한 것들의 그러니까 자금의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네네. 또 발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미국이 안정됐다라고 해서 유럽이 안정될 거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조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SVB 사태가 터졌을 때 뭐 이제 얘기를 자료를 쓰면서 말씀드린 게 이제 이거는 뭐 미국 쪽은 그래도 뭐 미 연준이 제각적으로 나와서 안정이 될 수 있긴 하지만 네네. 사실은 취약한 고리가 하나 노출됐다. 그것이 이제 CS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이제 이 유럽 문제 자체는 이제 조금 이제 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유럽 재정 위기도 겪었고 네네. 해서 20위가 상당히 노하우가 사실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CS 문제 자체가 유럽에 따른 그러니까 특히 유로를 쓰는 국가의 금융기관으로 만약 뭔가 전파가 된다라고 하면 22 차원에서 조금은 강력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해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과거의 학습 네네. 경험이라는 게 조금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빨리 나서 줬으면 좋겠네요. 아직 뉴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크레딧 스위스부터 일단은 스위스부터 뭔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스위스 뉴스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ECB 뉴스도 좀 나오고 22는 사실은 뭐 이 CS 문제가 리스크가 본격화됐을 때 그때 네네. 좀 후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게 아니 채권 가격 내린 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부 뭐 손실을 보고 한 네네.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게 부동산 PF를 건드릴까 봐 사실은 노심초사하고 있는 네네.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로 한번 진통을 한번 세게 겪었다가 다행스럽게 진정을 시켜놨는데
뭐 요번 이러한 크레딧 스위스 뭐 또는 뭐 미국의 문제로 해서 달러 경색 현상이 사실은 네. 본격화되고 다시 이제 신용에 대한 불안 뭐 이러한 것들이 다시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PF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손실보다는 네. 또 우리나라 은행들 자체는 사실은 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이게 관치금융이 뭐 나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워낙 또 이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조금 통제를 네. 잘 해놨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은행이 당장 이렇게 뭐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이제 커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PF 자체가 다시 네. 이제 고개를 들수요. 뭐 최근에 다행스럽게 부동산 가격 자체가 조금 뭐 하락세가 좀 주춤한다라고 하는데 다시 이게 하락세가 거세진다라고 하면 네.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다시 또 수면으로 오겠죠. 그럴 이제 수- 그렇게 됐을 네. 때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제가 글로벌로 다시 가서 원래 그 최근에 가장 그 지표상으로 되게 저는 불안했던 게 뭐였었냐면 채권 금리 역전이 너무 과대해진 거예요. 거의 1980년대 수준보다도 더 과대하게 그 금리가 역전이 됐었는데 그 이유는 단기채는 계속 올라가고 장기채는 그만큼 올라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역전이 계속 되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단기채가 훅 빠지고 오히려 그 장기채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하면서 역전이 막 해소되고 있어요. 네. 이 현상은 좋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좋게 보는 게 맞겠죠. 물론 그래요? 이게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체가 이제 축소가 되고 뭐 역전이 되고 경기 회복 뭐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문제의 본질 자체는 사실은 은행의 문제인 거고요. 네네. 이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이라는 게 왜 문제냐면 은행 쪽에서 보면은 단기 조달 금리는 그쵸. 급격히 올라간 거고 네. 장기 운용 수익 금리는 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 자체에 압박이 오는 부분들이죠. 근데 벌어졌을 때 예, 그렇죠. 예, 네. 그랬을 때 단기 조달 금리가 워낙 오르고 이제 거의 100bp 정도의 차이가 네네. 났으니까 당연히 마진에 압박을 주겠죠. 근데 이게 해소가 된다라는 거는 은행들이 그만큼 이제 마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네. 되면 지금 뭐 경기 그런 걸 떠나서 금융기관의 어떤 그 실적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계속 해소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좀 단기적인 움직임일 것 같으세요? 거기 연준의 이제 정책 기조가 사실은 변수가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 지금 2년물 국채 금리가 뭐 100bp까지 올랐다가 어제 또 한 25bp 또 네네. 내렸다고 다 25bp 다시 이제 되돌림을 했는데 결국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다시 이제 역전이 해소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종료 신호가 분명히 잡혀야 될 것 그래야지 같고요. 단기 금리가 덜 올라가니까.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도 아. 이제 종료가 끝났고 이제 여차하면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라는 어떤 신호가 사실은 채권 시장에 전달이 돼야 이제 단기 네. 금리가 이제 확 급속히 빠지는 부분들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물가라는 부분도 하나 이제 중요한 변수이죠. 물론 이제 뭐 연준이 뭐 무턱대고 금리는 내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어제 오늘 뭐 앞서도 잠깐 했지만 뭐 생산자 물가 어저께 소비자 물가 오늘 생산자 물가도 상당히 좀 특히 이제 생산 좀 좋게 나왔고 어저께 그 소비자 물가 중에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건 네. 연준이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보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임대료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이게 보면은 전월비 기준으로 0.1%밖에 사실은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던데요? 슈퍼코어라고 하나? 뭐 슈퍼코어라고 표현하던데요? 그러니까 코어 중에서도 임대료까지 뺐기 때문에 슈퍼코어. 예, 그 연준 네네.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강조하는 어떤 네네. 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연준의 정책 기조에 상당히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슈퍼코어 뭐 이런 식의 아마 그게 얼마나 됐다고요? 그러니까 전월비 기준으로 0.1%밖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보면은 이제 조금 시장에 좀 안도를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전월비 기준으로는 아직은 높긴 하지만 네네. 이와 같은 문제지 뭐 전월비야 뭐 기저효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길 전해서 일단은 중요한 게 전년월비 떠나서 전월비 기준으로 일단 상승폭이 줄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야 이제 물가 안정 신호가 사실은 좀 보이는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그러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고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2분기부터는 대부분의 전망들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둔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네네. 해서 2분기에 어떤 디스인플레이션 신호 그것이 파월 의장의 입이 아니라 실제 지표로 저희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뭐 좀 말이 좀 옆으로 좀 샜는데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번 3월 FOMC에도 사실은 조금 나와줘야 여러 가지로 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해소 문제라든지 또 금융시장의 안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의 가닥을 좀 갖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상현 전문위원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싶으신 바는 핵심을 놓고 보자면 연준이 금리를 좀 덜 올릴 환경이 좀 마련됐다. 네, 네.
거기에 이제 그 물가도 아마 조만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번 SBB 사태로 하나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사실은 하는데 제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몇 가지만 좀 짚어보는데 뭐 이게 뭐 아주 그 시장에 큰 임팩트를 주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한 4가지 정도로 사실은 제가 요약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자체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빅스텝은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네네. 뭐 3월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당분간은 물 그쵸. 건너 간 것 같고 최종 금리 수준 자체도 일단은 시장이 기대한 거는 상당히 내려왔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 뭐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은 저희가 좀 말씀드렸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번 과정에서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이 신용 위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사실은 약세로 갔다라는 게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위기가 터지면 당연히 달러는 강세로 가야 그렇죠. 되는 게 이제 네. 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달러가 약세로 갔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위기 확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아닌가. 물론 이제 미 연준의 정책 기조 전환이라는 부분 자체가 하나 영향도 좋긴 했지만 여하튼 달러가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거. 또 하나 이제 유가가 네. 오늘 제가 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70%를 깰 것처럼 이제 가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유가의 안정이라는 부분 자체는 여러모로 사실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게 코어 물가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치지만 그래도 헤드라인 물가 자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또 미국 가계 소비,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당연히 소비 자체가 더 좋아지거든요. 미국은 자랑스럽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 유가가 급락한 부분도 상당히 이번 과정에서 좀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아까 이제 빅테크와 관련된 뭐 기술 혁신에 대한 얘기를 잠시 이제 뭐 그러한 네네. 것들이 이제 금융위기하고 뭐 이번 맞물려 있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에 빅테크 자체가 상당히 건재했다라는 건데 주가들이. 그러니까 보면 뭐 빅테크 우리가 나스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이제 팡 지수를 보게 네네. 되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뭐 요동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우리가 기술 혁신에 대한 과거 이제 2000년대 IT 버블이 터졌을 때는 이런 충격이 왔을 때는 사실은 빅테크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네. 이러한 모습일 텐데 이번에 이제 빅테크 자체가 상당히 건재했고 오히려 이제 다우나 보다 나스닥 지수 자체 이런 것들이 더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경기 이러한 쪽은 빅테크가 여전히 건재하면서 지탱을 해준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 부분 이번 과정 속에 뭐 SVB 사태로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현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당장보다는 시간 좀 두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언제까지 좀 봐야 될까요? 일단 3월 FOMC가 가장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네. 뭐 다음 주인 사항들이고요. 거기서 연준이 일단은 시장에 신뢰를 주는 메시지가 일단 나와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메시지가 안 나오면 좀 문제가 좀 꼬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뭐 전격적으로 뭐 금리 인하가 동결 같은 경우는 뭐까지 기대하면 너무 좀 앞서간 것 같고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조절을 할 필요 있고 여하튼 파월 의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체면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전화 위복에 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70달러 밑으로 내려갔네요. 크루드 오일은 69.34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